아니 난 걔 엄마가 아니야. 내가 왜 걔 엄마인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지. 마지막까지 부정으로 버티던 민경채의 비명이 저수지 물 위로 길게 퍼져나갔는데요. 그 소리를 끝으로 루시아가 뒤로 밀려 넘어가면서 돌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루시아 몸이 힘없이 축 늘어지는데도 민경채는 몇 초 동안 그대로 굳어 서 있었어요. 손끝에 남은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방금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머리가 따라오질 못한 거죠. 일어나. 일어나 보라고.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루시아 어깨를 잡아 흔들었는데요.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데도 루시아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은 겨우 붙어 있는 정도라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고요. 그제야 민경채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진짜 죽으면 안 되지. 말로는 안 된다고 중얼거리면서도 몸은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나온 서류를 들고 있으면 그냥 구겨 쓰레기통에 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방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을 그냥 머릿속에서 통째로 찢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 씨. 문태경이었습니다. 문태경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제안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말고요. 그렇게 여러 번 말렸지만 루시아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태경 씨 옆에 있으면 나 또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엄마끼리 정리를 해야 하는 문제라서. 그 말에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문태경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거리를 두고 차량으로 뒤를 밟았습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민두식이 시킨 제거 같은 짓을 민경채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근처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릴 준비를 하는 사이 저 멀리에서 들려온 게 바로 그 비명이었습니다. 아니 난 걔 엄마가 아니야. 바람에 섞여도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건 둔탁하며 짧게 끊기는 소리 하나였고요. 문태경이 숨이 턱 막힌 상태로 가파른 비탈을 뛰어내려갔을 때 그가 본 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루시아와 그 앞에서 허둥대는 민경채였습니다. 서리 씨. 문태경이 달려오자 민경채는 뒤로 두세 걸음 물러났습니다. 눈동자가 완전히 확대된 채였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는데요. 난 밀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말만 하려고 한 거였는데 쓰러진 거야 그냥. 문태경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바로 루시아에게 달려가 상처부터 확인했습니다. 119. 지금 당장.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면서 휴대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피가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손가락 끝까지 미끄러운 느낌이 올라왔는데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경채 씨.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문태경은 아주 짧게 그러나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망가면 그 순간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민경채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눈빛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왜 걔 때문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돼? 중얼거리다가 결국 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버렸습니다. 몸이 알아서 도망부터 치고 보자고 반응하는 쪽을 선택해버린 거죠. 문태경은 그 모습을 끝까지 쫓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안에 있는 생명이 먼저였고 그 생명 하나라도 지켜내야 나중에 진짜 묻고 따질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말에 문태경은 망설임 없이 루시아의 가족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호자가 맞으신가요? 의사가 한 번 더 확인하자 문태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애매한 위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버팀목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실 불이 켜지고 문이 닫히자 복도에 남겨진 건 막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벽에 기대앉아 숨을 고르면서 조금 전 저수지에서 들었던 말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난 걔 엄마가 아니야. 내가 왜 걔 엄마인데? 그 말이
이제는 한결같이 한 사람만을 향해 화살처럼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엄마 역할을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 대신 아주 단순한 목표 하나만 남은 느낌이었고요. 살려야 돼요. 무조건. 문태경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민경채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손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번진 붉은 흔적이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욕실로 들어가서 몇 번이고 물을 틀고 비누를 문질렀는데도 눈에는 계속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죽었을 거야. 그렇게 쉽게 안 죽는 사람이야. 그 여자 원래 그런 여자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죽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날까봐 겁나기도 했고요. 휴대폰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어떤 전화든 오늘 어디 계셨어요? 라는 질문부터 돌아올 것 같아서 결국 아무에게도 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거실을 서성이던 민경채는 민강유통 쪽에서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에 비로소 멈춰 섰습니다. 긴급 공지 정루시아 회장. 두개골 손상으로 긴급 수술 중. 상태 위중. 관련 문의는 법무팀 경유 요망. 민경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수술 중 그렇다면 아직.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과 안도 그리고 묘한 기대가 뒤섞인 감각이었는데요. 죽지는 않았네. 근데 아직 살아있다는 건 아직 세리가 그 여자 편이라는 거잖아.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또 다른 감정이 머리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봤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밀면 되는 거네. 수술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응급계도 수술이었고 뇌부종 가능성이 있어 예후를 쉽게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몇 시간 뒤 수술복을 벗은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을 때 문태경은 그 짧은 문장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맴돌려 들었습니다.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뇌 손상 정도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2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가 가족분들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실 수 있을지 지금 단계에서 장담은 어렵습니다. 기억이나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주변 사람들 목소리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본 루시아는 조금 전 저수지에서 쓰러져 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한쪽은 붕대로 감겨 있고 입 주변에는 산소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각종 수치가 찍히는 모니터와 기계음이 지금 이 사람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나오려다 계속 목구멍에서 막혔거든요. 서리 씨. 저 오늘 처음으로 그 생각했어요. 이 집안 사람들 다들 자기들 편할 대로 세상을 뜯어고치고 있다고요. 서리 씨는 사람부터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본 건데. 말을 잇다가 문태경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감싸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맞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 앞에서 제가 자꾸 흔들렸다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다시 루시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버틸 차례인 것 같습니다. 민경채도 민두식도 김선재도 누구도 서리 씨 마음대로 못 건드리게 할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눈은 한번 떠보셔야죠. 저 혼자 다 떠안으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중환자실 안에는 그의 목소리만 적막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삑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기도 했는데요. 문태경은 착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움직임 하나에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스텔라장 호텔에서는 또 다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잠에서 깨지도 제대로 잠들지도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는데요. 꿈만 꾸면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내고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얼굴이 흐릿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 그리고 그 뒤에서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든 한 사람의 얼굴도요. 우리 엄마가 날 구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했던 말이 세리 자신의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세리는 움찔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건 스텔라장이었는데요. 잠은 좀 잤니?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스텔라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세리가 말하는 엄마가 누구인지 이제는 그도 헷갈리지 않을 정도였죠. 민경채인지 루시아인지 세리 자신도 헷갈리면서 부르는 단어였으니까요. 정루시아 말하는 거면 수술은 끝났고 아직 의식은 없다는 얘기 들었어. 너한테는 괜히 더 불안하게 만들까봐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세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병원 갈래요. 스텔라장이 세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지금 가면 내가 더 흔들릴 수도 있어. 민경채가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세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아무도 저 대신 선택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굴 엄마라고 부를지, 누구 편에 설지 제가 직접 보고 정하고 싶어요. 그 말에 스텔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자신도 한 번쯤 했어야 했던 선택을 이 아이가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래. 같이 가자. 혼자 보내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세리와 스텔라장이 병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도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이미 병원 구조와 상층 VIP 병동 위치를 다 파악한 상태였는데요. 민강유통에서 쌓아온 인맥 덕분에 루시아가 어느 병원, 어느 층, 어느 병실에 있는지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병실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였죠. 면회 제한이라고. 보호자 아니면 안 된다고. 민경채는 전화 너머에서 병원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호자요? 보호자가 누구길래요? 정루시아 씨 동거인이라 문태경 씨라고. 이름을 듣는 순간 민경채의 눈빛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곧 보호자 한 명 더 추가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경채는 차 안백미러를 바라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얼굴은 차분해 보이는데 눈동자 안쪽에서 돌아가는 생각들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이대로 눈 뜨면 또 세리는 그 여자 편에 서겠지. 불 속에서 다시 안아주고 눈 뜨면 손부터 잡아줄 사람. 그러면 난 또 뭐가 되는 건데?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민경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휘어졌습니다. 눈을 못 뜨게 만들면 되잖아. 세리가 돌아갈 집 한 곳을 없애면 결국 남는 집은 내 옆뿐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오히려 더 침착해지는 사람들처럼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 복도도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고 남아있는 보호자들도 의자에 기대서 잠깐씩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요. 문태경은 밤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잠깐 졸다가도 루시아 손이 조금만 움직이는 것 같으면 번쩍 눈을 뜨는 상태였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분, 너무 무리하시면 본인도 쓰러지세요. 잠깐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문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이 사람 혼자 두기 싫어서요. 간호사는 그 말에 더 말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준 셈이었는데요. 바로 복도 끝 음영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민경채였습니다. 계속 옆에 붙어 있겠다는 거네. 민경채는 낮에 미리 들렀을 때 파악해놓은 복도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중환자실 출입문, 소독실, 간호사 대기실, 그리고 예비 수술실까지. 그중 어디를 이용하면 가장 큰 소리 내지 않고 병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간호사 교대 시간 즈음, 복도 한쪽이 잠깐 분주해지는 틈을 타서
한 사람이 조용히 소독실 쪽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흰색 가운을 걸치고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민경채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요. 가운 안쪽에 숨겨둔 작은 약병과 주사기, 그리고 손에 쥔 카드키가 손에 닿았습니다. 이 카드키는 낮에 슬쩍 말을 건 간호조무사에게서 얻은 것이었는데요. 민강 쪽에서 후원한 병동이니 VIP 환자 상태를 한번 직접 보고 싶다는 말과 원장님께 잘 이야기해보겠다는 애매한 미소 사이에서 카드키 한 장 정도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결국 세상은 누가 이름 석자 더 무겁게 들리느냐 싸움이니까. 민경채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스크를 한 번 더 고쳐 썼습니다. 그 시각 병원 입구 쪽에서는 또 다른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스텔라장이 늦은 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경비와 안내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지나서 내일 오전에 오시는 게. 세리가 잠깐 움찔하며 물러나자 스텔라장이 은근한 카리스마를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의 딸입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아, 민세리 양이요? 스텔라장이 미묘하게 시선을 좁혔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그 이름으로 불리는구나. 그러더니 직원에게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민강유통의 후계자도 아니고 누구의 카드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사고 현장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아이고요. 본인을 구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단 한마디라도 직접 말하고 싶은 아이예요. 그래도 규칙이 우선이라고 하실 겁니까? 직원은 난처해하며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5분만 조용히 보고 나오겠다는 조건으로 중환자실 앞까지 동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먼 발치에서 루시아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 안에 엄마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제 세리가 말하는 엄마는 더 이상 민경채가 아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그런 세리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저기 누워있지. 세리는 문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흰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빠르게 중환자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세리는 처음엔 그냥 의료진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장은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 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마스크 위로 잠깐 보였던 눈동자 모양이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 사이 중환자실 안에서는 문태경이 잠깐 의자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루시아 병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상태 체크 좀 더 자주 부탁드릴게요. 간호사에게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안쪽 칸으로 몸을 숨긴 사람. 흰 가운과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민경채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루시아를 바라보는 순간 민경채의 심장은 크게 한번 요동쳤습니다. 머리 붕대, 산소호흡기, 온갖 장치들. 마치 이미 반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민경채에게 한 가지 생각을 아주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금 끝내면 앞으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옹호할 수 없겠지. 그녀는 주머니 속 주사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일부러 손가락에 힘을 꽉 줬고요. 청루시아. 민경채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끌려올 생각은 진짜 아니었거든. 처음엔 그냥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세리 앞에서 내 자리를 뺏어가는 사람, 미소까지 데리고 와서 죄책감 떠넘기는 사람. 그 정도로만 미워했는데. 그녀는 침대 옆에 다가가 의식 없는 루시아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아이 하나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제대로 안 되는 엄마라는 점이. 그래서 더 미웠어요. 내가 못한 걸 당신이 다 해줄 것 같아서. 민경채는 입술을 깨물며 주사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려고요. 당신이 눈 뜨면 세리는 당신 딸 쪽으로 가겠지. 그럼 나는 또 남이 키워놓은 아이 옆에서 들러리 서야 되는 거고. 근데 당신이 눈 못 뜨면 세리가 돌아갈 곳은 나 말고 또 어디겠어요. 그 순간 침대 옆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그 소리를 잠시 들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세리를 위한 선택이에요. 나랑 둘이서라도 제대로 엄마와 딸로 살아보자고요. 그녀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끝낸 뒤 주사기를 천천히 루시아의 팔목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늘 끝이 피부에 닿으려는 그 찰나. 엄마. 어디선가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깜짝 놀라 주사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뭐야? 시선을 다시 얼굴 쪽으로 돌렸을 때 루시아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착각이야. 지금 중요한 순간에 헛소리까지 들리네. 민경채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이번엔 확실하게 병실 문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엄마는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의 목소리였고 더 이상 환청으로 돌릴 수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유리문 너머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리, 그리고 그 옆에 선 스텔라장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마치 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세리 눈에는 흰 가운을 입고 주사기를 쥔 채 자기 엄마를 내려다보는 민경채의 모습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입술을 꾹 깨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중환자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주사기를 쥔 손과 침대에 누워있는 루시아, 그리고 문 앞에 선 세리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 누구의 엄마인지, 누구를 지키려는 엄마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터져나가기 직전까지 차올랐고요. 이제 다음 선택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민경채의 손끝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